자,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네. ETF 쪽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ETF 아주 친근한 우리 동네형 같은 분이시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김도영 팀장님 네, 모셨습니다. 우리 김동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의도는 아니시지만 하여튼 굉장히 패셔니스타, 패션에 아주 감각 있는 분이시고요. 네. 처음 네, 저는 처음 뵙고 뵈시죠? 방송에서는 뵀어요. 네네네. 예전에 ETF 관련된 자료도 많이 받고. 네. 네, 그렇습니다. ETF 때문인지 하여튼 이태리에서 모든 옷을 거의 공수를 해오시고요. 그런가요? 이번 옷도 아마 이태리로 봐야 되겠죠? 이게 국내에서 사긴 했는데요. 메이드 인 이탈리이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네. 예. 또 옷은 무조건 이태리로 가시니까. 그러시군요. 네. 네. 텍스 리펀 제가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네네.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옷 살 때. 그 이제 살 때 거기다 맞습니다. 여권 내고. 예. 한 체크- 150유로인가 160유로 이상 사면은 네. 텍스 리펀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뭐하지만 합쳐서.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스토어에서 그러면 그러면 20만 원?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여권 드리고 여권 주고 받으면서 이제 하면은 몇 프로 정도 줍니까? 그게 환급이 한 10% 내외인가? 10% 정도. 예, 8에서 1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안 받기는 아깝네요. 너무 아깝죠. 2만 예. 원 정도. 그럼요. 할인 효과니까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텍스 리펀 또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 나중에 신용카드로 크레딧 카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현금으로 받으시면 수수료가 좀 발생하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드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요, 전문가. 자,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네, ETF 한번 싹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동희 팀장님. 네. 오늘은 뭐부터 갑니까? 오늘은 좀 시작하기가 좀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제가 이 뉴스를 막 찾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뉴스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미국에서 짐 크레이머라는 네. CNN 유명하시죠. 매드머니라는 이분이 또 진반골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진방쿨이요. 예.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상한 반대로만 가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좀 반대로 하면 좀 수익이 좋았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 2월 중순쯤에 네.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을 사라 어.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저도 뭐 확인한 건 아닌데 그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2월 중순쯤에 네. 이슈가 한 3월 뭐 한 둘째 주쯤 터졌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를 되게 좋아했었고 예전에 팬이었거든요. 짐 크레이머? 예, 짐 크레이머의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액티브하고 막 에너지가 정말 느껴져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저도 한동안 안 보다가 찾아보니까 이분 나이 많이 드셨구나 이제. 에너지가 예전만 못해요. 에너지가 전혀 안 느껴져요.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음향 효과만 자꾸 내시고 특별한 인사이트는 없더라고요, 사실. 정프로가 물려받아야 되겠네. 네. 그런데 진방꿀. 네네. 한국에 이제 또 정프로님 계시니까 네. 또 정방꿀이죠? 정방꿀이잖아요. 한국은 정방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거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하는 ETF가 올해 3월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됐습니다. 제 처음 들어보는 회사긴 한데, 네. 안티짐 뭐 이렇게 예, 되나? 그래서 뭐 롱 크레이머 ETF, 숏 크레이머 ETF,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 역 짐 크레이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3월 2일에 상장을 해서 네. 제가 종목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원래 ETF는 종목이 다 공개가 잘 돼야 되는데 네네네. 아직 뭔가 종목 공개가 잘 안 돼가지고 종목 공개는 구성 예, 종목에 뭐가 돼 대해서는 있는데 잘 제가 나오진 시원하게 않고. 못 찾겠더라고요. 뭔가 그 포트폴리오를 좀 열어봤는데 뭔가 좀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아서 제가 아무래도 다음에 짐 한번. 크레이머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짐 크레이머가 그 매드머니에서 얘기하거나 네네. 자기가 트윗을 날린 거에서 소팅을 해서 한 20개에서 25개 종목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예전에 금융위기 전에 베어스턴스도 사라고 했다는 그렇군요. 그런 뭐 채팅. 이분이 제가 보니까 골드만삭스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면서 영상을 한 몇 개 봤는데 저는 올해 처음 봐서 그런지 이거 자체도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더 하셨으면 뭐 거의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방꿀도 사실 약간 좀 자존심 싸움인데 이거는. 근데 그렇죠. 뭐 꼭 자존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아주 왜요? 그 철저하게 완벽히 틀리면 그것도 좋은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와 짐 크레이머랑 지금 경쟁하시려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한 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스.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침 방송에서 저는 보고 전 사실 그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 환호성인 줄 알았어요. 야스 이렇게 그 종목명이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야스. 그렇군요. 야스, 뭐 네. 야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검색하니까 종목인데 오늘 22% 올랐다고. 어제는
상한가였습니다. 아, 어제 상한가. 네. 그 전날 파셨다. 제가 엊그제 팔았고. 네. 사실 3월 주식 시장이 뭐 근데 진짜 지수만 네. 약간 농담하시는 줄 아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무슨 뭐 팔자마자 무슨 상한가가 이거 뭐 한두 번이지 장난도 이거 다 농담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네. 우리 센터장님께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안 믿어. 꼭 뭐 믿어서 좋은 건 아닌데 네네네. 그렇게 뭐 장난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네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다고 또 그거를 억지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건 네. 슬픈 일이에요, 사실. 그럼요. 보셨죠? 야스 그렇네요. 27일 27일 매도. 네. 대한제강도 이제 엊그제 팔았는데 얘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정말 말 끊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우선 3월 시장이 뭐 시장과는 되게 역동적으로 흘러갔는데 맞습니다. 좀 지수는 조금 제자리 걸음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ETF 쪽에서도 뭔가 조금 변화가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한데 네. 그런 부분부터 한번 쑥 점검해 볼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3월에 이제 아무래도 ETF가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움직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의 개인 순매수를 보시면 일단 개인 투자자가 3월 한 달 동안에 한 6천억 정도를 ETF에 한해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2월에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 76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순매수하고 순매도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순매수를 한 상품을 보면은 항상 뭐 1위와 2위는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류의 상품들이 랭크를 하게 됩니다. 공격적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3배 레버리지는 안 되고 2배 레버리지까지만 허용이 네네.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매수하신 게 이제 코스닥 150 인버스. 네. 예.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뭐 사실 2차 전지의 상승이 곧 코스닥의 상승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네네네. 판단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일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로 하는 이 인버스 상품이 한 900억 정도 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3월에도 코스닥은 또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조금 이제 손해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반대 네. 하나 궁금한 부분이요. 네. 저런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상품의 매수가 지금 연초 이후에 20% 손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사실 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하나의 소시퀴즈 같은 신호로 맞습니다.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빠르신 네네네.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빠지겠지, 빠지겠지란 심리로 이제 매수를 들어오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러다가 연초에 계속 코스닥은 2차 전지와 함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경우에 다시 이제 순 매도로 또 돌아서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시장에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런 소시퀴즈에 하나의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에너지로 활용이 맞습니다. 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네.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이제 센터님도 오늘 뭐 리포트나 이런 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기 자금이 네네네. 많이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그렇죠. 많지만 네네. 이제 개인분들도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대기 자금이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시그널들이 ETF에서도 상위 랭크되는 ETF들을 보면은 좀 방향성을 좀 읽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게 이제 타이거의 CD 금리 ETF라는 건데 네네. 얘는 거의 사실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거의 예금 성격의 예금 성격의 ETF 상품이군요. 초단기 금리 CD 금리가 워낙에 91일물짜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투자분들이 이런 상품에도 좀 진입을 하셨고요. 오. 또 이제 네 번째로 들어오는 게 이제 소울 신한자산운용의 소울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상품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이제 380억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를 한번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뒤에 좀 몇 개 상품하고 비교를 좀 네네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미국 국채 30년, 30년. 만기 30년. 그래서 듀레이션은 한 17년 정도 되는데요. 이야. 여기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시고 계시고 이달에만 5%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게 채권 이냐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네네네네. 채권 수익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듀레이션이 한 17년 되니까 금리가 좀 빠졌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에 저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2차 전지 이외에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시지만 기관 투자자나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2차 전지 말고 어디로 가야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택지가 아예 초단기 금리로 가던가 좀 그 채권을 투자하는데 좀 장기채. 예, 여기서도 이제 한 방까지는 아니지만 좀 수익을 좀 빨리 얻어가고 싶다라는 심리가. 채권 ETF 이자 나오냐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형하고 이제 뭐 현물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자 같은 경우를 현물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뭐 미리미리 반영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자 원래 채권이 이자를 받으면 이표락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네네네네. ETF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따로 않고요. 미리 좀 반영을 시켜서. 그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네. 이자 받는 날 되면 1,200원을 해줘요. 그걸 미리 반영을 가격을 살 때 미리 반영을 살 해놔서요. 때? 네네. 채권이 이제 할인해서 그 쿠폰이나 발행하는 쿠폰이나 이런 표면 금리를 가지고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 근데 대신에 채권형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분배금을 통해서 이자와 같이 분배금을 드리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근데 30년짜리면 그 이자를 다 받는다 치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 네. 뭐 지금 금리가 아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3.5% 정도. 네. 예, 그거를 이제 국채를 담아 놓으면은 근데 그 30년 동안 거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한 그게 그 1년 정도 거를 미리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가격에 반영하고 이런 구조라서요. 그렇게 되면 사실 30년치를 미리 반영해 놓으면 엄청 좀 그러니까, 비싼 그건 거잖아요.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고요. 가격 어쨌든 살 때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자는 기대도 하지 마라. 이자가 미리 잘 반영이 돼 있다. 이미 받은 거다 너는. 이미 받으셨다. 예. 그렇게 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원래 사야 될 가격이 한 9,800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레벨에 맞춰서. 네. 뭐 사실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을 둔다면 뭐 이자 생각할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들어서 뭐 이제 미국 금융위기 금융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뭐 이제 인하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감각적으로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은 사실 주식처럼 다루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금리의 레벨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미국 뭐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5에서 뭐 4%요 사이에서 레벨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스마트해지시지 않았나. 근데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3프로 TV나 이런 네네. 데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네.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셨나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플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지금 꽤 높다고 판단되면 좀 사고 네. 떨어지면 팔고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과장님이 네네. 똑같이 이제 주식 채권 같이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해놓았잖아요. 네. 사실 써먹기 가장 좋은 거죠. 지금 ETF 내에서 저도 지금 퇴직연금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벌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그 코드를 맞춰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4점 몇 프로 뭐 이상 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사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성상현 과장님은 해주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오히려 금리에 대한 판단이나 환율에 대한 판단을 일반 투자자들이 더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쉽죠. 근데 사실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주저하세요. 네. 주가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런데 금리 수준이라든지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저 이상 못 가. 이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쉬운 데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근데 궁금한 거예요. 네. 이 쉬운 걸 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누군가가 유동성 공급자가 이렇게 맞춰주든지 아니면 많이 사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채권이요? 아니면 그 채권이. ETF? 채권은 그렇게 되죠. 수급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안 남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밀어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근데 뭐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크고 네. 국채라든지 은행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이 크게 되고 회사채만 해도 1년 거래량이 한 60조에서 70조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은행채 같은 경우는 한 180조 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모든 수급에는 뭐 다 충분히 그렇습니까? 가능할 정도로. 예, 왜냐면 네.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돈이 필요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죠 금리가? 한 4%좀 되나? 10년 금리? 예. 뭐 미국채 기준으로는 이제 3% 중반. 아 그렇게 내렸어요?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0년 가야 되겠네. 그래서 네.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30년 금리에 대해서도. 네. 네. 예, 저도 이게 그래서 개인분들이 아까 여기 보셨지만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그날 좀 오르면 또 매도하시고요. 네. 예, 하루에 막 1, 2% 정도 올랐다 싶으면 맞아요. 또 매도하시고 또 빠졌다 싶으면 매수를 하시는. 좀 되게 스마트하게 잘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뒤에 이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배당 보셨던 성장. 사실 배당이라는 주제를 잊은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배당이 성에 안 차죠. 맞습니다. 어디서 이제 배당 얘기를 하냐는 정도로 잊혀졌었는데 솔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를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상품이 개인분들이 계속 하루에 한 2, 30억씩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작게는 뭐 10억 정도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300억 이상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 혹시 SCHD라는 ETF를 들어보셨는지 SC HD, HD 예, 슈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SC 유명한 HD 건가요? 저도 네. 스탠다드 앤 차터드. 그쵸. 그 SC도 있는데 이건 다른 SC죠. 다른 SC죠. 그래서 섹시 컨셉 하드코어. 역시 늘 네. 창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SC. 저희 회사 상품은 아닌데. 네. 예. 그러니까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의 찰스 슈왑. 아시죠? 네, 역시. 슈왑. 슈왑이 이게 보니까 운용 규모가 45빌리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50조 원이 넘는. 그렇군요. 오늘 엄청 모아 있고 실제 개인 미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순매수 하신 지 연초 이후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랭크가 되더라. 세 번째인가 그 정도 랭크가 되는 상품인데요. 네. 이게 왜 인기가 봤더니 일단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데요. 100개 기업에 장기 성과가 되게 좋았더라고요. 장기 성과. 예,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또 분배금을 분기해 줬었는데 예, 이거를 신한자산운용에서 월분배 상품으로 월마다 이제 배당을 주듯이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네.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를 끌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 100개 중에 5개만 해놨지만 이제 헬스케어 제약회사인데 에브비, 네. 펩시코, 네. 시스코 시스템즈, 뭐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잘 아시는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섹터가 분산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재나 뭐 헬스케어, 금융, 뭐 필수 소비재, IT 이렇게 해서 슈드라는 ETF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상당히 입소문이 나서 검색해 보면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배당 성장주. 네네.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코덱스에서 이제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ETF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미국에 이제 디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거의 뭐 애기 수준인데요. 사이즈는 한 2조 원 정도, 2, 3조 원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 상품도 이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데 특징은 종목의 그 커버드 콜 전략, 즉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콜옵션 매도니까 살 권리를 이제 매도하는 건데 주식이 막 급하게 올라버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니까 주식을 분양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막 올라가면 팔아야 되니까 제가 그 수치를 못 하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좀 상승이 적었다. 즉 하락할 때 되면은 이 콜옵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 안 살래. 그 대신 뭐 수수료 정도 낼게라고 해서 그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콜옵션 매도 전략, 즉 커버드 콜 전략은 뭐 횡보장이나 간간히 오를 때, 이럴 때 좀 유리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시행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에 대한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으시는데요. 네. 저도 이제 ETF 일을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너무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예, 사실 근데 공부한다고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지만, 예, 모르고 투자할 때가 수익이 더 잘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저거 했던 게
편입한 저게 코덱스 반도체를 아유,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도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이게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서 구성 종목을 봤더니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구성 종목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품에 대한 특징을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반도체 ETF가 좀 대표적인 건데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 섹터 기준으로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들어있지 않아서 IT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거기에 들어있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있지 않았지만 반도체 수익률은 좋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얼마 예. 전에 그 IRP인가? 예, 그거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 생각이 나서 삼성자산운용 거 아시죠? 어쩐지 숫자가 팍 올랐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대책회의할 뻔했습니다. 예, 조금 유동성 공급을 좀 네, 했습니다. 어우, 예. 엄청 올라서 예. 점유율에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IRP를 좀 못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연금을 실제로 되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개인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 IRP를 마치 제가 이제 그 상품이 안 좋아서 돈을 안 넣었다라고 댓글이 막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군요. 꼭 연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월분배금 관련된 게 확실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아, 월배당으로 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제 월배당이라는 컨셉이 화두가 돼서 이제 시장에 나왔고 개인 투자분들이 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네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의 이 상품도 월배당으로 이슈몰이를 하면서 작업이 들어왔고 그렇군요. 이거 이외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뭐 리츠 ETF라든지 뭐 고배당류들은 이제 월분배를 월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많은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월배당 상품으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배당률이 대충 몇 프로나 좀 됐지? 0.5? 네, 이 상품을 이제 저희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이제 네, 고배당류의 상품들은 얼마나 주나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슈드 같은 경우는 분배율이 한 3.44 그리고 디보 같은 경우는 4.85 정도, 그러니까 3% 이상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분배율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기준으로는 솔 상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3달 정도밖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보면은 한 0.38% 정도 0.38. 많을 때,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0.5% 수준에서 계속 지급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1억 정도 투자하면 네네네네. 한 달에 5만 원 정도. 1억이 5만 원? 네. 1억이 5만 원이요? 네네네. 작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10억 하시면 50만 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한 20억은 넣어야 100만 원이네? 그렇죠. 근데 뭐 그 정도 와, 야스. 너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20억이, 맞습니다. 20억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월분배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월에 저희 월급은 사실 뭐 이게 직장 생활하지만 월급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20억이 뭐 월분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실 분배율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게 왜냐면 주식이나 콜옵션 매도 전략을 통한 이제 프리미엄을 가져와서 하는 건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실 높은 금융 상품 중에서는 안 되겠다. 높은 편에 적으신가요? 아, 20억 넣는데 그래 50만 원, 아니 100만 원 준다고요? 그렇죠. 아, 이렇게는 안 되지. 월에 아, 월이고 예. 뭐 주당 이렇게 좀 몰라도 20억이 100만 원이 너무 적은데. 좀 노력하도록 높일 수 하겠습니다. 없을까요? 높여 보겠습니다. 높여 보실래요? 지금 매니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야, 20억 넣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100만 원이다. 그런 상품들이 네. 있어서 이게 수익률을 보시면 근데 이게 왜 가져왔냐면 1개월 성과가 이제 솔도 한 마이너스 6.1%, 저희 코덱스도 한 1개월에 마이너스 3.37%. 즉 뭐 연초에도 뭐 사실 지수를 아웃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까를 회사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빠지면서 하시더라고요. 오르겠지라는 이제 바이더딥 그 심리가 많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장기 성과가 좋다 보니까 슈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설마 네. 수수료도 빼먹는 건 아니시겠죠? 여기 보수요? 네. 보수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연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저 1억 넣는 네. 20억 넣는데 분배금에서요? 네. 아 거기서는 안 떼갑니다. 거기서 안 떼가요? 그럼요. 이거 세금은 혹시 떼가나요? 세금은 분배는 세금이 나갑니다. 분배금은 이게 에이. 분배금은 제가 떼고 싶어서 떼는 건 아니고 네, 나라에서 떼가겠죠. 15.4% 15.4%? 예예예. 야 이자는 0.5%인가 주면서 분배금은 15%를 떼간다 거기서? 15.4% 배당 소득세로 안 해. 나는 못 떼. 이 세금이 항상 매매 해외 상품이 해외 상품이구나. 아 근데 국내도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과세하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네. 과세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혹시라도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요게 이제 투자분 우리 가족분들도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간간히 이제 이런 ETF들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볼 때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슈드나 디보나 그 스파이 대표적인 미국의 S&P 500 ETF를 비교해 보면 17년도에 이게 디보가 상장을 해서 그 이후에 짜보면 수익률은 좀 슈드가 좀 더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슈드가 연 복리로 잠깐만. 1억에 네. 5만 원이요? 네. 계산이 5%에서 12개월로 적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아 3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로. 월에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월도 따지면 그 정도죠 이제. 월에 30만 원이요. 정신 차리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1억이 5만 원이면 제가 분명히 어제 같이 회사에서 이러면 얼마야 이랬더니 1억 넘으면 5만 원이야 이래서 그 제가 계산 안 사람들끼리 해봤거든요. 모여서 상품 만드니까 이 모양이지. 산수도 못하냐고. 봐봐 1억에 아 제가 이게 네. 사람을 잘 믿습니다. 1억에 1%면 100만 원인데 네. 0.5%면 50은 맞아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략 40만 원 정도 40만 4.85니까는 네. 12개월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네? 예, 40. 그러니까 5%면 50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4.85니까 연 4.85를 월로 다 나눠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한 40에서 대충 50만 원 정도 네, 한 달에 한 이렇게. 40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 1억이 한 그래서 40은 센터님이 줘야지. 핸드폰을 계산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이상해가지고.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자꾸 여쭤본 거예요. 야 네. 20억을 넣었는데 그리고 네. 100만 원을 준다고? 나 이거 앞으로 남을 잘 믿지 않겠습니다. 20억 넣으면 대충 한 1000 네. 가까이 되는 거네요. 아유, 네, 그래. 갑자기 그래. 내일부터 네. 아 감사합니다, 센터님.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저도 지금 땀을 뻘뻘 나네요. 삼성 자산운용 수준이 다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제가 계산 하나 못해서 저 펀드런 일어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네. 경제학과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그랬고요. 월배당 상품 요즘 인기가 많고요. 네,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역시 이제 금리가 높은 시대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월배당이다라고 하는 장점 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눈에 확확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품으로.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장기채 아까 미국 30년물 해보면 그 두 개 상품이 좀 최근 또 시장에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이게 선물에 투자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에이스에서 미국 30년을 이제 현물로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코덱스가 30bp, 0.3%, 에이스가 0.05%로 에이스가 보수는 좀 저렴하고요. 그렇군요. 예, 규모는 이제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덱스가 좀 더 큽니다. 차이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 울트라 선물이라는 울트라 본드라는 선물이 있어서 CME에 그래서 그 선물을 거의 100% 투자를 하고 있고요. 듀레이션이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물과 ETF에 투자하는 에이스의 한투의 에이스의 미국 30년 ETF는 네네. 종목을 보시는 것처럼 현물 세 번째에 있는 게 현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국채인데 그거 또 투자를 하고 일부는 TLT ETF나 TMF ETF에 투자를 해서 비율을 이제 100%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 이 두 개 상품이 있어서 뭐 거의 이제 이게 YTM이나 듀레이션은 이제 제가 안 나와 있어서 못 찾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 1개월 수익률은 최근 1개월 맞습니다. 제가 이제 3월 5.6%. 네네 한 달 동안에 보시면 금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30년물 금리가 3.768% 정도 되는데 네네. 지난달 말이 한 3.98에서 9 레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4%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올랐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정도의 수익을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기채다 보니까 수익이 실현했는데 채권 시장을 보면 잠깐 뭐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이슈가 터졌을 때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때가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는 요 때가 금리가 급락했는데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2년물 미국의 2년물 금리가 87년에 블랙 먼데이 사건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맞아요. 예, 그랬었죠. 되게 충격적인. 맞아요. 예, 뭐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네. 남유럽 위기도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오히려 이날 엄청난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했다. 예, 왜냐하면 뭐 크레딧 스위스나 뭐 이런 은행들이 다 인수를 잘 마무리하면서 좀 완화되니까. 수습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있었고 어제였나요? 그 연준의 부의장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상원의회에서 뭐 미국 은행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며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면서 다시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 채권 ETF 관련돼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채권 아까 ETF요? 그 상품 특징에서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구성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건 이렇게 채권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이제 해외 채권 상품들을 보면 전혀 채권하고 무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은 왜 그런지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들어가 보니까 MSCI 월드 인덱스를 그냥 편입하는 거가 채권 펀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또 뭐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조금 의문스러웠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채권 펀드들의 구성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 사실 그런 경우는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보통 이제 채권형 ETF는 보통 실제 현물 채권이나 현물 채권을 예, 그냥 현물을 그냥 산다라는 사는 거죠. 거죠. 실제로 네. 매니저가 사고 아니면 선물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하거나 뭐 정 안 되는 경우는 아직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형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수합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맺어서 수합 계약을 맺어서 이제 합성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ETF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ETF 안에서 채권형 ETF 안에서 왜냐면 기초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는데 ETF가 그게 만약에 이제 주식을 담고 있다 보면 기초지수하고 좀 수익률이 어긋나게 되면 네네. 예, 국내에서는 또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아마 그 상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액티브형이거나 좀 뭔가 미국에는 워낙에 그냥 뭐 기초지수 없이 그냥 플레이하는 ETF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VF형 아니에요? VF형? VF형이요? 그 보이스피싱형이라고. 진짜 문자 받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뭐 살 수 있는 게 풀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요? 확실히 이제 저도 처음 이렇게 그런 부분을 완전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아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를 네. 좀 제가 채권 시장을 좀 봐드렸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페드 워치라고 하는 잘 아실 패드워치. 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CME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거를 많이 매수하시면서 금리하고 가장 민감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가져와 봤고요. CME 페드워치에서는 현재는 5월과 6월, 7월 그러니까 FMC가 1년에 8번 있잖아요. 네. 2, 4, 8, 10월을 제외하고 이제 5, 6, 7월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금리 동결이었다가 7월에 좀 인하하는 스탠스가 여기 40.8%로 7월부터 인하. 7월에는 인하 시그널이 이제 좀 강하게 나오고요. 34% 정도. 그래서 9월에는 인하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좀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좀 더 이제 매파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이슈 터졌을 때는 더 빨리 6월에 인할 거라는 시장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런 채권 투자자들도 시장 투자자들도 좀 불나방처럼 움직이고 있다. 네, 좀 이렇게 판단이 하루하루 좀 이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어서 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표로 제가 가끔 보는 거는 이제 CNN에서 나오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네, 그리드 인덱스. 네, 그러니까 아예 공포를 느끼거나 네. 아예 탐욕으로 가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탐욕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8 정도, 38. 그래서 약간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 CNN에서 뭐 시장의 모멘텀이나 뭐 주가 강도,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7가지 지표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3월 초에는 이제 한 극단적으로 한 22까지 내려갔다가 시장이 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냐 안 번지냐 이런 거 했다가 지금은 한 38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자 ETF하고 뭐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좀 전해드렸고요. 인덱스라서. 네. 다시 이제 채권 ETF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달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제 TMF라는 미국 30년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를 하루에 3배 추정하는 야스의 심장이 아니라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TMF ETF 이거를 야스의 심장. 야수의 심장. 이게 개인 순매수 2위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서 주식 포함해서요. 이야. 2위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있잖아요. 금리의 네. 방향에 따라서 네. 하루 수익률의 3배. 하루 수익률에 네. 그러니까 금리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수익률. 그렇죠. 금리가 빠지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네. 금리가 뭐 예를 들어 빠지면 1% 빠지면 그냥 듀레이션 30년이라고 치면 30%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대충. 대충 그냥 네, 수학적으로 네. 그거를 3배 해가지고 90% 수익이 내겠다라는. 제가 이제 하루에 1% 빠지는 경우는 없지만 네네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많이 빠지면 한 20bp, 30bp는 빠지잖아요.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2년물도 그렇게 빠졌으니까. 야. 예를 들어 30bp라고 치면 네. 30년이면 대충 한 10%. 그렇죠. 9에서 10%. 그럼 곱하기 3배. 3배. 그럼 30%. 30% 하루에. 야수의 심장. 근데 이게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지금 10%가 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뭐 주식하고 차이가 없어요. 요건 이름이 뭐예요? TMF. 네, TMF고요. 이 티커입니다. 티커. 종목 코드처럼. TMF. 네, TMF. 기억하시겠어요? 야. TMF는 괜찮은데. 느낌이 뭔가 저랑 이게 잘 맞는 네네네. 느낌? 맞습니다. 아, TMF. 네, 개인 순매수가 순매수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매도한 거 제외 빼가지고 한 순매수가 TMF. 2,500억. 1위가 그 나스닥 3배 인버스. 근데 이거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오늘 그 예탁 결제한 데이터 빼가지고 네네네. 뽑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와, 지금 정말 1년 주가 추이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일부러 지금 가져왔죠.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10.9%인데 네. 1년 수익률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까. 네. 작년에 엄청 빠졌겠네, 이 네, 친구는.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팀장님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시장 금리나 정책 금리가 조금씩 인하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면 네. 지금 쟤는 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바닥. 네. 연초 대비 지금 아. 10%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룸이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 네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채팅창에도 채권 투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 관심 가져두시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TMF. 막상 시작하고 나면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런 거에 우리 개인들이 벌써 알고 네. 이걸 벌써 깨닫고 개인 순매수 2위. 오래됐습니다. 개인 순매수 개인 순매수 2위라고. 연초 이후 지금 3달 정도였을 때 진짜 빠르시다.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막 채권 매수 많이 한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지만은 사실 이런 데에서도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외국 개인들은 이렇게 잘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약간 이제 보통은 그냥 정방향 한 배 아니면 이제 그리고 해치 목적으로 마이너스 한 배. 기관들이나 좀 이렇게 3배. 어디 막 네. 벌처펀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그냥 하겠지. 그렇죠. 뭐 해치펀드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이 이걸 기관 한다고.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해외에서는 많이 하지 않으시고요. 사실 레버리지나 인버스류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예. 근데 저도 일견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네. 많이 하니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짱입니다. 짱이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2,500억 원을 짱이라고요,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은 대단하오. 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스의 심장. 야스의 심장. 야스의 심장이 이 보수도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ETF 치고 아, 1.6%인데 그래요? 예. 1.7조 원 정도 되니까 왜냐 항의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으면 보수는 좀 세게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지분이 매우 높죠. 1조 7천억 중에 우리나라가 순매수로만 2,500억을 했으니까 규모가 1조 7천억이에요? 예, 1조 7천억인데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예, 한 뭐 20% 정도는 갖고 있다고 그러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ETF다. 네, 멋있네요,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매도 어떤 걸 많이 매도하셨냐고 봤을 때는 네. 뭐 역시 이제 1번, 2번은 좀 1번, 3번이 레버리지 인버스류인데 일단 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 흔히 뭐 곱버스라고 많이 하죠. 네네네. 요거를 많이 좀 매도를 하셨습니다. 어. 그 이유는 사실 코스피 200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 상품이 이제 코스피 200 일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인데 왜 많이 매도하셨는지 보면은 3월 14일에 4천억 이상을 던지셨더라고요. 보니까 3월 14일? 예, 이때가 우리나라 화이트데이? 전날 그렇죠. 네. 화이트데이에서 화이트데이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미국에서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이런 정도로 시장이 흔들리면 보통은 이제 매수를 들어오시거든요. 인버스류로는. 그렇겠죠. 예. 네네네. 근데 반대로 이날은 좀 더 이제 그 안 극단의 빠져. 공포 아까 보셨죠? 피어. 네. 여기서 이제 나는 도망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시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인버스를 팔았다고요? 예, 인버스를 파셨어요 개인분들이. 안 빠졌어요. 주말에 막 뉴스 뻥뻥 터졌는데 생각보다 버티고 네. 생뚱맞게 15일인가 그때 맞습니다.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 의외로. 예.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공포 심리가 많이 시장에 대면하면서 여튼 순매수일인 늘 순매도 요거 순매수일인 예, 대체로 늘 곱버스나 맞습니다. 이쪽이 차지하는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예. 예, 무대죠.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군요. 그런 시장들이 좀 있었고요. 음. 역시 2차전지 관련 ETF들이 뭐 타이거나 저희나 뭐 타사 상품들이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네네. 흐름도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오르면 파시고요. 빠지면 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단합니다. 사실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 빠지면 다른 데로 돈이 안 가시고 2차전지 관련 많이 좀 들어왔다. 이제 말씀을 그럼 드리고요. 2차전 테마 같은 걸 지금 이제 팔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나서 파신 분들이 많겠군요. 대부분은 이 마이너스 나시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ETF 상장한 이래로 다들 신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뭔가 잘못 하시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주들이 2차 전지끼리 선순환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그러니까는 뭐 엔솔이 갔다가 포스코 케미칼에 갔다가 에코프로가 갔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기는 어려운데 그냥 2차 전지 ETF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칭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센터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ETF는 이제 대표적으로 배터리셀 3사하고 소재주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덱스의 상품과 타이거 상품이 사이즈가 이제 1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대표 상품인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이 종목 슬라이드에서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에코프로가 제가 보니까 연초 이후에 오늘 종가까지 포함해서 384%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코덱스의 상품은 지주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수익률로만 보면 최근 1개월이나 3개월 성과를 보면 타이거 상품이 좀 더 좋고요. 네. 이거 지주사가 없구나. 지주사를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칙인 거죠 이쪽에. 예, 지수 네. 기초 지수의 방법론인데 그 대신에 종목별 비중을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최상위 종목은 그래서 상한. 예, 상한을 그래서 이게 최근에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 SDI가 18%,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은 15% 정도, 엔솔,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좀 대형주들의 비중이 좀 높다. 예,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타이거 상품 보시면 캡이 10%입니다. 네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리밸런싱한 이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4월이 되면 여기도 이제 10% 미만으로 조정을 할 건데요. 예, 그렇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보시면 특징이 뭐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나 뭐 SKC 이런 게 타이거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비중을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타이거 상품이 좀 더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저거는 뭐예요? 정기 변경이 연 4회가 있는데 네. 저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센터님께서 이게 지수 사업자들이 네. 이게 정기 변경이라고 하면은 뭐 1년에 네. 한 번이나 두 번, 저희 뭐 코스피 200도 정기 변경하듯이 네네. 2차전지 관련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재무 상태라든지 고려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하거나 편출하기도 하고요. 비중도 각자의 정한, 저희는 코덱스는 한 20%, 타이거는 10% 상한을 정했듯이 시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덜어내고 자가 빠진 거를 좀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고 그걸 정기 변경 때 실시하게 됩니다. 네. 저것도 조금 챙겨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이즈들이 다 운용 규모가 1조 이상이 넘는데 혹시라도 종목이 편출되거나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에도 네, 영향이 좀 네, 있기 줄 때문에 테니까. 예, 그런 종목들은 좀 최근 수익률은 타이거 쪽이 조금 낮고 1년으로 보자면 코덱스가 낮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에 에코프로의
성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더 준비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블록락에서 이제 전략가들이 얘기한 얘기가 올해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지 말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내년 2분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면 어떤 상품을 투자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좀 뭐 저희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홍보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하지만 끝에 하나 정도는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미국의 섹터 ETF 섹터 4개를 상장했거든요. 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그 중에 사실 저는 이제 금융이 워낙에 이제 최근에 이슈도 많았으니까 좀 왜냐면 아까 뭐 마이클 바 연준 위원도 부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시장이 좀 건전하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금리 레벨이 뭐 올해 안에 당장 빠지지 않는다면 은행권, 금융권에 투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스파이더의 섹터 ETF 시리즈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대표 10개 보면 뭐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투자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고 IB가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카드사들도 들어 있고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웰스파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주시면 어떨까? 금리를 빠지지 이게 3월 21일 상장인 거예요. 예, 얼마 안 된 또 그러면은 따끈따끈한. 이번에 은행주들 내리꽂을 때는 다 피해간 거예요. 정말 너무 사실 그때 저희가 이게 보통 ETF가 상장을 하면 그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설정을 시켜서 주식을 담는데 그때가 그 전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담는 게. 근데 이슈 터진 게 그 며칠 전이어가지고 그 전에 상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또 전화 엄청 받았고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상품 입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런 거 하나 내세요. 저 친환경 프로페셔널 그룹 이렇게 해갖고 네. 이름부터 이제 에코 에코 ETF? 에코 프로 ETF 뭐 이렇게 해갖고 친환경 프로페셔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냥 이름 덕에 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만 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ETF 관련 이야기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재밌게 나눠봤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리를 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월 배당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저 나름 경제학을 학사를 하고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분들이 모여서 야 0.5%면 5만 원 아니야? 이런 얘기 그거를 그냥 제가 받아들인 저를 오늘 집에 가면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희 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